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야 모두 총선 체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을 두고는 여당 내에서도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대담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때 아닌 고온 현상으로 날씨가 역주행하는 듯하더니 오늘은 올가을 들어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풍 피해도 속출했는데 기상재난 전문기자가 시청자 제보 영상 종합했습니다. 잠시 후 날씨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 뉴스큐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늘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편입 논의는 지역 주민 동의를 전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의 논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처음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병수 시장은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편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 시장은 김포시가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 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 경기 서울, 우리 김포시를 서울로 이제 편입시키겠다라고 시작한 이유가요. 경기 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남도를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 보시면 경기 남도와 북도는 김포시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월경지입니다. 완전히 떨어져 있고요. 북도를 가도 사실은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생활권 자체가 엉켜 있습니다. 유일하게 돈 내고 다니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돈 내고 다니는 일산대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권 자체가 다르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일단 편입 논의는 지역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포 시민과 서울 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면담 후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동일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김포뿐 아니라 구리나 하남 등 주변 도시 편입에 대한 통합 연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오 시장의 얘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하는 김포시를 비롯해서 구리, 또 하남, 고양 이런 곳은 이미 어떤 형태로든 그 지역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서울시 편입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때 가서 따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런 모든 지자체의 상황을 염두에 둔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나 서울연구원을 비롯한 그 서울시 내외부의 전문가분들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는 16일 회동을 열고 김포 서울 편입 논란 등 수도권 공동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김종균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당론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사실상 직격한 것으로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은 여러 면에서 실현 불가능한 주장으로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치쇼라고 단언했습니다.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현 지방의회와 국회 구도로 볼 때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며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 확장에 대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시장은 총선을 앞두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정치라며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사실상 직격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인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로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자 정치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멈추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리다. 유 시장은 면적이나 인구수의 비대화로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하는 것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 인접한 다른 기초단체들도 벌써 들썩이는 등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고쳐야 될 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별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수도를 특별시로 붙이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김포에서 임명직 군수와 선출직 시장을 지내고 김포에서만 국회의원 3번을 역임하고 장관도 2번을 지낸 국민의힘 중진입니다. 정치적 위상과 당 안팎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당 지도부가 적극 지원 방침을 밝힌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YTN 황성욱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구상에 대해 지역 광역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청권을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호남 등에서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편중을 지방에 분산시키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메가시티에 앞서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 구현돼야 하고 이를 위해 행정과 교육, 재정 권한 이양과 함께 수도권 대기업과 대학의 지방 이전 같은 획기적인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당에서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설명 기자회견에서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여당은 무책임한 정치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소모적 논쟁을 정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다룰 당내 특위 구성을 마친 국민의힘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메가시티 논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선거용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김포 서울 편입 문제가 연일 정치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양당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 서울 편입 논의가 김포시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민 생활권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건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면서 김포를 경기 북도로 편입하겠다는 민주당 발상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에 불합리하게 그어진 선을 고치는 것이라 수도권 비대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메가시티 논의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오시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포함해 도시 광역화 논의를 담당할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구성도 완료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포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지도부가 명시적으로 찬성, 반대를 밝히기보단 여론을 살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신 이렇게 정부 여당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두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수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재명 대표 발언이 김포 서울 편입론과 어제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모두 겨냥한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공매도 문제도 선거를 의식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포 편입 문제는 OX로 답할 문제가 아니라며 민주당은 지하철 5호선 연장 신속 착수와 지방 거점 도시 문제 해결 등으로 해법을 이미 밝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5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모두 총선 체제로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이만희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12명 규모 총선 기획단을 꾸렸습니다. 유이동 정책위의장과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 등이 당연직으로 포함됐고 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만희 총장을 제외하면 모두 비영남권 인사로 구성됐고 여성과 청년을 다수 배려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인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여권 핵심 인사들을 향해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제안한 터라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가 어떻게 답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보다 한 발 앞서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총선 기획단을 띄운 민주당은 오늘 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습니다. 첫 회의인 만큼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는데 이 대표는 겸손한 마음으로 총선에 임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총선 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대책위 구성 방안과 함께 중진 출마 자제 등 과거 김은경 혁신위가 총선과 관련해 냈던 제안들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선거 연합 정당을 추진하기 위해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빈자리는 시대 소명이 투철하고 균형 감각과 열정을 가진 세 사람이 맡아주길 염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육선 의원과 국회의장을 역임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여한다는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정을 다해 헌신했다며 이제 국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열립니다. 여야는 오늘 이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청문회 일정을 이와 같이 의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여야는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헌법재판소장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5차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유 사무총장에게 주말을 포함해 이번 주 안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유 사무총장이 출석 요구에 재차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감사원 역시 그동안 관계기관과 출석 날짜를 협의하지 않았던 만큼 고위공직자인 유 사무총장이 당당하게 소환에 응해야 한다며 다음 달 초에 출석한다는 보장 역시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습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날, 오늘 우리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특히 코스닥이 크게 오르면서 오전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오늘 증시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에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5.66% 오른 2,502.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오름세는 더 가팔랐습니다. 7% 넘게 오르면서 839.45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앞서 오전 9시 57분쯤에는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는데요. 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 150 선물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6%,
코스닥 150 지수는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 2020년 6월 16일 이후 3년여 만으로 역대 12번째입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오르고 코스닥 150 지수가 직전 매매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올라 동시에 1분 동안 지속하는 경우 발동됩니다. 이렇게 코스닥이 급등한 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공매도 잔고가 많은 2차 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는 가격 제한 폭인 29.98%까지, 에코프로 BM은 29%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한 데 대해 일각에서 총선용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회계법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짜 선진적인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금융시장 특성상 가격 시스템에 의한 신뢰가 무너지며 투자자 결정이 왜곡되는 측면 등이 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먹거리 등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범부처 대응 체계가 가동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팀을 만들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2일자로 물가정책과 산하의 물가안정 현장 대응팀을 신설했습니다. 현장 대응팀은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과 관련한 현장을 방문해 정보를 수집하고 물가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장 대응팀은 지난 2일 첫 현장으로 충남 아산시 계란 공판장을 민생경제정책관과 함께 찾아 계란 물가와 수급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금융업협회 회장단과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만나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자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이익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 시선이 따갑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도주한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김길수는 도주한 당일 밤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옷을 구매한 뒤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길수 추적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확인된 김길수의 가장 최근 행적은 그제밤 9시 40분쯤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 인근입니다. 김 씨는 이곳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새로운 옷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 속 베이지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바로 당시 김길수입니다. 매대 앞에 줄을 서서 옷이 몸에 맞는지 대보기도 하며 여유 있게 기다리는 모습인데요. 김길수는 영상 속 회색 티셔츠와 검은색 점퍼, 검은색 바지를 사입고 그대로 고속버스 터미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김길수의 행적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김길수가 지하철과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CCTV를 피해 사각지대로 다니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김 씨 도주가 50시간을 훌쩍 넘기며 교정당국은 현상금도 1,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전날 500만 원을 내건 데 이어 하루 만에 5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현재 김 씨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이 고속버스 터미널인 만큼 김 씨가 서울을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작 버스를 타고 떠나는 모습은 잡히지 않은 터라 김 씨가 지방에 간 척 혼선을 주기 위해 고속버스 터미널에 들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길수가 도주를 계획한 상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죠. 네, 김길수는 앞서 환전을 빙자해 7억 4천만여 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지난달 30일 체포됐습니다. 유치장에 구금됐던 김 씨는 지난 1일 점심에 제공됐던 플라스틱 숟가락을 부러뜨려 스스로 삼켰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숟가락 조각을 꺼내려 했지만 김 씨가 강하게 거부하며 실패했습니다. 이후 구속 전 피해자 신문도 거부한 김 씨는 그대로 구속됐고 2일 구치소로 옮겨지자마자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만큼 탈출 가능성에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데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김 씨가 아침 6시 20분 최초로 도망친 뒤 교정당국이 왜 50분가량 지난 뒤에야 경찰에 알렸는지도 김 씨가 검거된 뒤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 씨는 과거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주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길수와 관련해 112에 접수된 제보는 15건으로 경찰은 이 가운데 13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 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언론에 마약 관련 범죄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권지용 씨 경찰 조사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지금까지 2시간 넘게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관 150여 명을 투입해서 상황을 대비했는데 특별한 소동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권 씨가 취재진에게 밝힌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이처럼 권지용 씨는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 씨의 모발과 소변 등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권 씨의 휴대전화도 이미 제출 형태로 건네받아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주 경찰은 권 씨에 대한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 실장을 구속하고 권지용 씨와 배우 이선규 씨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재벌가 3세를 비롯해 5명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로 내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도 이곳 인천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최근 이 씨를 2차례 소환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던 이 씨는 그제 진행된 2번째 조사에서는 사실상 마약 투약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이 무언가를 건넸고 마약인지 아닌지는 몰랐다며 자신도 속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검사에서 마약이 검출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마약 투약이 확인되더라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이 씨의 모발이 아닌 다른 채모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와 시점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이 씨를 다시 소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찰청 앞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결혼 예정 상대였던 전청조 씨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공범으로 고소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처음 소환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반쯤부터 남 씨를 불러 전 씨의 사기 행위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 씨는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전 씨가 선물한 벤틀리 차량과 귀금속 등을 경찰에 이미 제출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4명을 재판에 넘겼다며 오늘부터 양육비 이행법 위반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라는 사건 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육비를 한 차례도 준 적이 없거나 일부러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재산을 숨기는 경우 등 고의적 행위를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연일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구상은 점차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쏘아올린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정치권의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 지난 주말에 그 토크 콘서트 참석한다고 이준석 전 대표 만나러 갔었는데 사실 가면서는 이번엔 좀 만남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있었습니다만 문전박대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만남은 불발된 정도였습니다. 네, 문전박대라고 할 만하죠. 그냥 문전박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인요한 위원장을 향해서 영어로 비난 섞인 그런 말투까지 같이 했습니다. 가기 전에 그 내부적으로 혁신위원들 간에 거기 그냥 한번 가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대체로 반대한다는 얘기, 불쑥하는 것도 좀 그렇다. 또 최신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냥 문전박대 정도가 아니라 화면을 보니까 그냥 뒷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앞줄에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들었더라고요. 그런 정도인데 그 이후에 서로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어로 말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 섭섭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영어로 했던 이유를 우리말로 했을 때 전달되지 않는 의미까지 잡아서 전달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런 취지를 살린다면 일반 국민들 시청자들이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영어로 얘기를 해서 날카롭게 했다라고 볼까요? 아니면은 뭔가 비아냥거리려고 영어로 했다고 볼까요? 오히려 영어로 표현을 해가지고 섭섭했다라는 인요한 위원장의 그런 감이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부산 토크 콘서트에 인요한 위원장이 불쑥 개별적으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 감점 요인은 없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 소위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의 일부도 조금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 상황에 따른 부적절한 대응 아니었느냐,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핵심의 문제인 대통령의 문제라든가 당의 혁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인요한 위원장 당신을 만나도 별 소득이 없습니다 라면서 그냥 거절하는 정도 못했을까라는 건데 전혀 뭐 악수 한 번도 없이 앞줄에 앉아있는 1시간 반 동안 계속 영어까지 섞어가면서 비난 섞인 얘기를 했던 것은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일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국면은 아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도 이야기했지만 또 우리말로도 한마디 한 게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가서 그와 이야기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 아픈 사람이 부산에 있다. 그 사람이 환자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설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설전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다른 언론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인요한 위원장은 계속해서 본인은 설득하고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겠다라는 얘기하면서 환자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요한 위원장이 한국말을 잘하죠. 방송하시니까 알겠지만 한국인 평균보다도 아주 더 잘하는 그런 편인데요. 대체로 지금까지 그런 입장인데 간혹은 또 반농담 섞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말했다가 농담도 못하냐 그런 얘기했는데요. 환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마음이 많이 닫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관점을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라고 맞대응했는데 계속 인요한 위원장은 환자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 관련해서는요. 인요한 위원장이 치료하는 문제는 당의 문제, 이른바 혁신이 되겠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뭔가 혁신을 요구하러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혁신을 요구하러 갔다면은 환자를 치료하러 갔다 이런 얘기가 갈 건데 그냥 만나서 대화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환자 논란 자체는 좀 적절치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인요한 위원장 그 말씀 잘하신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YTN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해주셨거든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신당 창당 가능성 거론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을 만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는요 그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물며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신당 만드는 거 많이 과거에 실패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길이에요. 그리고 좀 안 갔으면 좋겠고 말리고 싶고 들어와서 차라리 문 걸어 잠그고 전부 우리한테 욕할 거 욕하고 그게 그 통합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이런 호소입니다. 예, 말리고 싶은 길, 안 갔으면 하고 싶은 길, 그 길이 조금 가시화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12월 27일 이렇게 날짜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 발언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당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가겠다는 얘기인데 당의 예. 근본적인 변화가 뭘까 지금 시점에서요? 생각해 보면은 지금 대통령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 빼놓고는 당의 구체적인 변화는 지금 아주 세게 발언했던 중진하고 또 친윤 실세들 지금 불출마 선언하거나 수도권에 험지에 나오라는 정도인데 예. 그것 말고 지금 당의 변화는 얘기할 수 있는 게 김기현 대표 체제 정도 아니겠는가라는 얘기인데요. 예. 그런 정도 요구를 하면은 지금 이미 신당으로 가는 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 입장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신당 분당이 아주 좋지 않은 거지만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예.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양한 메뉴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항상 뭐 다당제 이야기 나오니까요. 예, 국민의 예. 입장에서는 뭐 신당 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존의 정당이 뭔가 마땅치 않고 예. 봤을 때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정당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다만 총선 국면에서 특히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예. 표가 분산되면은 뭔가 좀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합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단합 통합 얘기가 국민을 통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단합해서 싸우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한 정당으로 계속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 묶어가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나오는 게 좋은 건가라고 봤을 때 저는 당이 제대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혁신을 못한다면은 새로운 정당이 나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부분 물론 제가 그런 예. 얘기를 하면은 예. 기존에 독점하고 있는 큰 정당들은 당 쪼개라고 제가 부추기는가 보다 그런 얘기 하겠지만은 예.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선택적인 메뉴가 있는 것이 정당 정치 이론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도 양당의 능력이 있다면은 새로 나온 신당들을 누르고 독점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또 이준석 전 대표 민주당 내 그 비명계와도 접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의 비명계에선 좀 떨떠름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한두 사람 누구 만났나 모르겠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희망 섞인 얘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민주당도 지금 구심점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뭔가 조금 새롭게 뛰쳐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그랬을 때 신당 창당 과정에서부터 비명계까지 포함한 이준석 전 대표 진영과 같이 할 것인가 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나중에 최종 총선 막바지에 가가지고 뭔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단일화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은 서로 신당 나온다고 했을 때 별도로 간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본인도요. 예. 지금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보수의 절멸을 막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얘기하면서 보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또 신당은 다양한 스펙들의 사람을 모아서 가려고 한다. 예. 그러면 신당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정말 보수를 좀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분명치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얘기하자면 그동안에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젊은 세대가 심지어는 당대표까지 됐고 기존의 문법을 흔드는 발언 등등을 하면서 뭔가 새로움을 만들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는 지금 어떤 정치를 만들고자 본인이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건가 예. 이게 좀 분명치가 않습니다. 막 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예. 기존의 권력자들한테 대항하는 이런 느낌은 주고 있는데 지금쯤은 신당을 만들든 다른 쪽으로 가든 간에 조금 본인이 지향하고자 하는 정치의 가치라든가 정치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사면 이야기하면서 손을 내민 게 이준석 전 대표도 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강하게 반발도 했었는데 이번 주에 대구 방문 예정이어서 두 사람의 만남은 또 어떻게 좀 모습이 보여질까 비춰질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나올까요? 홍준표 시장도 인요한 혁신위 행보에 대해서 약간 냉소적인 그런 분위기를 반응을 보였죠. 예. 그런데 최근에 2차 혁신안 발표하면서 인요한 위원장이 중진 또 등등은 지금 불출마 선언하거나 험지 수도권 험지에 가야 된다 얘기하니까 세게 한번 내지르네라고 아주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지금 가는 건데 본인은 지금 나왔다시피 본인이 지금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본류인데 밖에서 온 사람이 과연 얼마나 알겠나 모르겠지만은 저는 갔을 때 좀 새로운 국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본인이 얘기했던 중진과 친윤 실세들의 불출마 선언이라든가
수도권 험지 출마가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관철될 것인가. 저는 그게 쟁점이라고 봅니다. 그게 관철이 됐을 때 다른 혁신안들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전혀 관철이 안 된다면은 무슨 그 구속이 됐을 때 세비 전면 주지 않는다든가 뭐 10% 감축한다든가 이런 내용들도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이 부분이 관철된다면은 다른 혁신안들도 좀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한 30여 명 가까이 돼가지고 이것도 좀 절충의 방식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모두가 원칙적으로 불출마 선언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나온다는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절충의 방식으로 좀 실현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SNS에 뭐 나는 본류다 이런 이야기 또 하셨지만 곧 정계 빅뱅이 올 것이다. 대처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빅뱅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예상이 빅뱅은 양쪽 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요. 지금 이미 나왔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계열에서 이탈한 신당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도 지금 잠재화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서 보궐선거 승리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워낙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잠재화되고 있지만은 당내 이른바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미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요. 원외에 있는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또 이미 당내 문제가 됐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요즘은 재판 리스크라고 용어를 바꿨던데요. 그 문제는 좀 희석됐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죠. 그리고 개딸을 중심으로 한 당의 비명계에 대한 협박적인 공세 분위기도 그대로 있어서 갈등 요인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문제도 이준석 대표하고 좀 차원이 다르게 이번 아마 중하순 지나면서는 좀 불거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큰 여야 정당 모두에서 이런저런 분당 흐름이 생긴다면은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빅뱅이라는 용어를 쓸만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 그래픽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죠.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지금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부정평가가 좀 낮아지고 긍정평가가 소폭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정부와 여당의 동반 상승은 어떤 요인에서 지금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거를 뭐 대단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아다시피 오히려 뭐 절반 이하에서 절반 이상으로 올라갔다거나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30%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먼저 아직도 여전히 60%대 있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 점을 좀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은 있죠. 뭐 오차 범위일 수도 있는데 조금씩 올라가는 배경으로는 가장 큰 게 가장 많이 내려갔던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나갔을 겁니다. 그때 시간이 상당히 흘렀죠.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참패 후유증이 점차 희석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희석되는 가운데 뭔가 반성적인 분위기가요. 대통령도 조금씩은 얘기하고 있고 당에서는 혁신위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희석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거다. 다만 아직도 부정적인 평가가 60%대 긍정은 30%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상승했다고 평가하기 좀 그렇다. 여기에는 아마 특히 대통령실 쪽에 좀 자각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선이 이제 5개월여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금 양당 모두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을 했고 민주당이 총선 기획단 구성을 한 이후에 오늘 첫 회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거기서 보면 지금 민주당 뭐 200석 이런 발언에 대한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석 뭐 총선 압승 이대로 하면 이긴다 이런 태도와 말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매맞을 소리다라는 생각이에요. 지난번 그 강서구청장 선거 민주당 이뻐서 국민들이 찍어주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하니까 그랬다니까요.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고 뭐 더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총선을 앞둔 민심은 호랑이처럼 사납게 변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그 총선 기획단 그 첫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겸손한 자세로 오만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까? 네, 선거 많이 치러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선거운동 막판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진다. 더구나 예.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5만 200석 얘기하면 그렇고요. 어느 분이 종종 그런 얘기하죠. 어느 골프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개 쳐들면 바로 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겸손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동안에 지금 국민의힘은요.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뭔가 치료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무슨 혁신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있나? 라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단합 강조하는 것 빼놓고 없거든요. 지난번에 혁신이 가동했을 때 나왔던 문제가 이후에 치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에 혁신이 가동했던 김은경 혁신이 가동했던 배경이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된 문제하고 당내 이른바 개딸을 중심으로 한 수박 공격에 따른 분열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전혀 지금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가고 있고요. 예. 단합과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가 3%대 성장과 재정 확대를 기조로 한 민생 경제를 크게 부각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이것 자체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동안에 주로 민주당의 힘이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의 이른바 실패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갔었는데 예. 선거도 과연 그거로만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예. 국민의힘이 일정하게 만약에 혁신의 효과를 거둔다면은 그 반사 이익도 사라지는데 이 시점에서 그냥 200석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다 맞는 건가 했을 때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과거의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정도인데 그 문제가 치유가 된 것인가라고 보자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험지 출마론이 나왔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험지 출마에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험지 출마 일반적인 얘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주로 대상은 이재명 대표 빼놓고는 주로 호남권 아니겠는가라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호남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경쟁력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중진도 많지가 않고요.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는 좀 생소한 게 떠오르는데요. 현재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 아니지 않습니까? 계양을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갈 때도 성남을 본거지란 성남시장이었었고 그다음에 경기지사였는데 왜 인천에 가느냐. 라구나 그 지역이 당시 송영길 대표가 있던 자리를 승계한 거 아니냐 논란까지 있으면서 험지가 아니라 사실은 당선 가능한 좋은 지역을 찾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점인데 과연 지금 김두관 의원 등이 얘기하는 당 대표가 먼저 험지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거를 상기시켜주는 좀 뭔가 찌르는 맛은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호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총선 체제가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음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밤사이 쏟아진 강한 비바람에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 공덕동 일대 건설 현장에선 임시 외벽이 휘어져 출근길 일대 도로가 전면 통제됐고 경기 의정부에선 창고 건물 지붕이 날아가 차량 4대를 덮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18층짜리 오피스텔 신축 현장. 강한 비바람에 임시 외벽이 바로 앞 도로를 향해 휘어졌습니다. 임시 외벽이 그대로 떨어져 혹여 2차 사고가 발생하진 않을까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좌충우돌 하면서 아직도 매장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매장 들어가는 것도 솔직히 무섭고 좀 그래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다 오지 못하게 취소 문자 보내고.
안전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근 시간대 2시간가량 인근 차도 양방향과 인도가 통제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한 마포구청은 강한 비바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추가 안전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반쯤 경기 부천 상동에선 16층짜리 건물 7층 높이에 있던 외장재가 강풍에 떨어져 현장 접근이 통제됐습니다. 새벽 4시 40분엔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로등이 강풍에 부러졌고 창고 건물 지붕이 날아가 주차돼 있던 차량 4대를 덮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또 기상 악화로 베트남 노이바이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이던 베트남 항공 여객기 이륙이 12시간 넘게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전국 곳곳에 요란스럽게 쏟아진 늦가을 폭우 때문에 특히 도로 침수도 많았습니다. 원인은 배수로를 꽉 막은 낙엽이었는데요. 홍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맞은편 도로에서 버스가 지나가자 파도가 치듯 빗물이 밀려옵니다. 바퀴까지 찬 빗물에 차량은 쉽게 지나가지 못합니다. 또 다른 곳은 인도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버스는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린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배수로를 막은 낙엽더미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물이 다 잠긴 거예요. 그 버스는 이제 거기를 못 쓰고 거기 출렁출렁하고 차는 한 대 이미 침수가 돼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 와서 거기 통제를 하고 있었고요. 강원도 춘천에서도 늦가을 기습폭우에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비 그치고 침수 지역을 찾았습니다. 낙엽이 두껍게 쌓여 배수로는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빗물을 타고 흐른 낙엽이 배수로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걷어내도 배수로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비가 다시 내리면 도로는 또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는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낙엽이 막았더라고요, 배수로를. 가을이니까 낙엽을 치울 수 없는 거는 알겠는데 요즘에 낙엽이 잘 안 치셨던 것도 맞거든요. 기습폭우에 고립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불어난 하천에 완전히 잠긴 트럭. 50대 트럭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갇혔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는 등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11월 늦가을 기습적으로 쏟아진 폭우. 도로 침수에 고립사고까지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홍대거리에서 공사 가림막이 쓰러져 2명을 덮쳐 모두 중상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홍대 입구역 사거리 근처 건물에서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세워뒀던 철제 가림막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행인 2명을 덮쳤습니다. 모두 중상으로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고 2명 중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강풍 때문인 걸로 추정되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해 상황을 확인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 수험생들이 참고할 만한 마무리 학습 전략과 컨디션 관리 방법을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변수가 많았던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남은 열흘 동안은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 오답노트 중심으로 익숙한 기출 문제를 반복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9월 모의평가 문제를 점검하고 수능과 연계된 EBS 교재는 지문이나 도표 중심으로 익히는 게 좋습니다. 평가원의 방침은 체감 연계도를 높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EBS 교재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9월 모의고사 경향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 거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맞춰 점수를 올릴 가능성이 큰 과목에 집중하거나 목표 대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과목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어 탐구 과목을 집중적으로 마무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 특히 국어 과목 문학 작품을 다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험 당일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긍정적인 생각과 실전 연습으로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수능 시험 시간표에 맞춰 문제를 풀어보고 시간 내 답안지 마킹까지 끝낼 수 있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 내에 안 풀리는 문제는 과감히 건너뛰는 습관도 길러야 합니다. 오전에 국어, 수학, 점심 식사 후에 영어, 탐구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같이 멘탈 관리와 체력 관리를 좀 같이 해주는 게
시험이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커피 등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도 체력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겨울철 유행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을 갈 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에 노란버스 구하기 대란이 벌어졌죠. 현장 학습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가 뒷수습에 나섰지만 버스업계의 피해는 여전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버스 대란은 지난해 법제처가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 버스에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하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촉발됐습니다. 전국에서 노란버스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고 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현장학습 취소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국회가 이번 달 초 현장학습에 전세버스 이용도 가능하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듯 했지만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현장학습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려진 취소 결정을 번복하고 업체 선정부터 사전 답사, 공문 준비와 같은 절차를 뚝딱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노란버스 대란을 계기로 업무 과중과 안전사고 부담에 아예 현장학습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교사에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체험학습이 끝날 때까지 극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전세버스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이 몰리는 9월에서 11월 중순의 예약이 노란버스 대란 당시 줄줄이 취소된 뒤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세버스 단체가 집계한 하반기 전국 전세버스 업체의 현장학습 취소 건수는 1,800여 건으로 액수로는 170억 원에 달합니다. 노란버스 대란으로 코로나19 4년 만에 대목을 맞기는커녕 법 개정에 걸었던 기대마저 물거품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봄 가을에 한 90% 정도 이제 학단 위주로 하는 그런 업체인데 대부분 100% 중에서 한 90%는 다 취소가 됐다고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쪽에 이러한 부분들이 피해가 더 많이 확산이 됐었고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에 버스 업계는 물론 소중한 추억을 남겨야 할 학생들마저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취임 1년이 돼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전국 교사의 절대 다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교원 1,176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91%는 이 장관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도 8.2%로 부정적인 응답이 99%를 넘었습니다. 특히 교원 평가 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교육재정 감축, 유보 통합 추진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사건을 대장동 백현동 재판과 병합할지를 다음 주에 논의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중교사 재판 병합 여부 심리를 위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엽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재판에 위중교사 사건까지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로 범행 시기가 나뉘고 피고인이 같지 않을 뿐더러 1심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며 병합에 반대해왔습니다. 주차 자리를 두고 다투다 주차된 상대방 차량 앞을 막고 떠나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 차량 운전자 B씨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 목적으로 차를 운전했던 만큼 업무 목적으로 운전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업자에게 고소당하자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계속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며 욕설을 했고 실제로 찾아가는 등 공포심을 일으킨 만큼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외국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YTN이 입수한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경찰이 외국인 남성을 여러 차례 거칠게 밀치고 전자충격기까지 써서 기절시키는 장면도 담겨 과잉제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새벽 서울 이태원역 앞입니다. 도로에 멈춰있는 택시 앞에서 경찰관이 외국인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남성을 거칠게 밀칩니다. 밀침은 4차례 더 이어집니다. 외국인 남성이 상황을 기록하려는 듯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자 경찰이 빼앗아 버립니다. 남성이 빼앗긴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가자 이후 경찰관 4명과 한 대 뒤엉켜 바닥에 넘어집니다.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로 남성을 기절시킵니다. 한국인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모로코 국적의 남성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통지서에는 A씨가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택시기사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적혔습니다. A씨는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통지서 내용과 달리 경찰관이 먼저 밀쳐 항의하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과잉제압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After he pushed me like this, very strong, but I didn't do nothing to him. He wants to make something like this for me, and him he also kick me, and they make so much electric like 4 times. 또 손님과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건 게 아니라 택시에서 떨어뜨린 물건을 찾다가 생긴 오해라면서 제압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경찰이 삭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기도 찍었다는 말을 하도 들어놨더라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파출소 직원들인데 저도 그런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현장 CCTV가 없다는 거짓말까지 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사건 현장에는 바로 CCTV가 눈앞에 보이는데요. 경찰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보려는 A씨 아내에게는 현장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건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영상에서 봤을 때 경찰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데다 이미 체포된 상대에게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한 건 과잉제압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4명이 동시에 제압을 하면서 심지어 피해자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실신하게까지 했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 규정을 보면 전자충격기는 주먹이나 발로 경찰관의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거나 체포에서 벗어나려는 피의자에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와 흉기 난동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이 나서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을 공언했습니다.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과잉제압 논란에 대해 경찰은 A씨가 먼저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넘어뜨려 제압한 것이고 너무 힘이 강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정당 행위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간밤에 벼락과 돌풍에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가을답지 않게 소형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밤부터는 기온이 10도 이상 급락할 것으로 보여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소형 태풍급 비바람이 불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이 태풍이 되려면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밤 사이에 가장 강한 바람이 불었던 곳에서는 초속 40m가 넘는 그러니까 초속 42.2m의 바람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YTN으로 들어온 시청자 제보 화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소는 경기도 의정부 가능동입니다. 시각은 새벽 4시 40분쯤이고요. 이 강풍에 가로등이 쓰러지고 주변 임시 건물 지붕도 날아간 모습입니다. 하필이면 이 날아간 지붕이 차량 4대를 덮치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출근 시간대 아침 8시를 전후해서도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서울 용산구 만리시장에서 마포구 공덕시장 사이의 만리제 부근입니다. 왕복 4차선 양방향이 모두 통제가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도로 앞 공사 건물 외벽을 보시면은 건물 상층 부근 임시 가설물 도로 쪽으로 앞서 지금 화면에 조금 지나갔는데요. 이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진 모습을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무척 강했기 때문에 시설물이 낙하하는 상황을 미리 좀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도 새벽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비가 강하게 불었습니다.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이 도로 위 낙엽이 배수로를 막으면서 도로 침수가 곳곳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 빗물은 차도뿐만이 아니라 이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까지 이 발목 정도까지 물이 들어차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가을이 아니라 여름철 같은 기온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변했어요. 네, 맞습니다. 남쪽에 지금 따뜻한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밤사이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공기 사이에서 대기 불안정이 더 심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기온차가 심한 두 공기가 맞부딪히면서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을 한 것이었고요. 또 기압 경도력이 또 그만큼 커지면서 바람도 또 태풍급으로 소형 태풍급으로 더 강하게 불었습니다. 미시령에서는 지난 밤 사이에 초속 40m가 넘는 태풍급 돌풍이 관측이 됐고요. 그리고 여수, 전남 여수 지역에서도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서울 등 도심 지역에서도 초속 20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었는데 이 정도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신호등이나 나무가 쓰러지고요. 또 앞서 보셨지만 이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강한 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비는 고비를 넘겼지만 이런 좀 강한 강풍 같은 경우는 내일 오전까지는 좀 지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뭐 속보 처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홍대 거리에서 공사 가림막 쓰러지면서 또 2명이 중상을 입은 또 사고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전화 연결로 현장 연결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낙하물 피해 특히나 또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태풍급 비바람에 또 추위가 이어서 찾아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영동 지방에 올 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내륙 그리고 경북 일부 지역에도 올 가을 첫 한파 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인데요. 밤사이 북서쪽에서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온이 오늘보다는 그러니까 내일 아침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을 좀 보시면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치는 부분이 영동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지금 강풍특보와 함께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좀 보시면요. 대관령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고요. 이 찬바람이 지금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파주와 서울 등도 영하 권의 체감 추위가 예상되는데 기온이 2, 3도 정도면 올가을 최저 기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람이 불면서 이 출근길의 체감 온도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하 3도, 서울도 영하 1도 정도로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한 2, 3일 정도 이어진 뒤에 목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출근길에 추위 대비 옷차림 좀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번 추위가 지난 뒤에 더 심한 추위도 예고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일요일인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온 전망 그래프도 좀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일 아침 3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가을 최저 기온인데요. 그런데 수요일 정도까지는 영상 3도 정도를 유지하고요. 목요일 날 잠깐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집니다. 하지만 이 금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하강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이고요. 토요일부터 다시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리고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올 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보다 날씨가 훨씬 더 추워지는 셈이죠. 자, 이후에는 늦더위 없이 기온이 계속 좀 하강세를 보이면서 계절이 가을에서 점차 겨울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초말에도 날씨가 때 아닌 또 따뜻한 기온이어서 뭐 반팔 입고 다니는 분들 많았었는데
갑자기 또 비 오고 주말 거치니까 엄청 추워지는 그런 날씨고 변덕이 좀 심하거든요. 왜 이런 겁니까? 네, 일단 이 역대 가장 따뜻한 11월이 기록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였습니다. 이 남쪽에 우리나라 남쪽으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예. 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따뜻한 남풍이 유입이 되면서 11월 초반에 116년 만에 가장 따뜻한 11월로 기록이 됐습니다. 기온도 일부 내륙 지방에서 30도에 육박할 정도였고요. 또 주말부터 오늘까지 지금 비가 내리긴 했지만 예년보다는 기온 분포가 대체로 5도 정도 높은 고온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이 상층에 영하 25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또 지난번과는 다른 기온차가 그만큼 더 큰 변덕스러운 날씨. 네, 기온차가 큰 예. 널뛰기 하는 날씨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뭐 기상 이상 이 기후가 이어지다 보니까 올 네.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올 겨울 날씨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일단 우선 엘니뇨 전망부터 좀 살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엘니뇨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올 겨울에 슈퍼 엘니뇨가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예. 일단 분석 자체는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이고요. 엘니뇨가 있는 해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이 예년보다 좀 기온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엘니뇨가 나타났을 때는. 예. 그래서 기상청에서 3개월 전망 해설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11월과 12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좀 높거나 같을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1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1월 달은 원래 좀 추운 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1월과 12월에 큰 한파가 이른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지고요. 1월은 원래 추위처럼 추울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로 매년 나타나고 있는 이 북극 한파가 좀 변수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대체로 좀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올겨울 좀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북극 한파가 한두 차례 정도 심한 추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이 북극 한파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고 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잠깐씩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또 기간은 1월 달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기온 변화가 무척 큰 겨울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를 완전 포위하면서 가자 지구를 남북으로 분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인도적인 대피 통로는 아직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48시간 안에 가자시티에서의 시가전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대피 촉구 전단 살포 영상입니다. 낙하산에 매달려 떨어진 전단 꾸러미가 하늘에서 흩뿌려집니다. 민간인들의 남쪽 대피를 촉구하며 2주째 지상작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를 완전 포위했습니다. 동쪽에서 진입한 부대가 가자지구 허리를 자르며 해안까지 도달한 겁니다. בהובלת סיירת גולני כיתרו את העיר עזה. הם הגיעו עד לחוף הים בחלק הדרומי של העיר עזה והם כיתרו את העיר עזה ובעצם היום יש עזה צפון ועזה דרום. 하가리 대변인은 가자 북부의 민간인이 남부로 이동할 수 있는 인도적 통로는 아직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촉구를 거듭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전쟁의 당위성을 알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음악 축제 현장에서 불탄 차량 수백 대를 옮기는 드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가전이 시작되면 하마스 본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병원 등에 대한 공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일간지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이 앞으로 48시간 안에 가자시티에서의 시가전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시가전의 목표는 도시에 숨은 무장 세력들을 찾고 지하터널 등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며 지하터널에 병사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파괴하는 전술을 쓰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작전의 최대 복병으로 꼽혔던 건 바로 하마스의 지하 통로인데요. 최첨단 무기를 내세운 이스라엘군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지하 통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지휘관 1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땅굴을 겨냥해 폭탄이 투하됩니다. 이스라엘군은 지하 수십 미터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쏟아부으며 땅굴 수백 개를 파괴시켰습니다. 폭탄이 투하된 곳엔 특수 공병대가 투입돼 남아있는 폭발물을 감지합니다. מצאנו אזור שאנחנו רואים שיש פה גן שעשועים שהיה בעבר מעין לונה פארק קטן ובפנים מתחם שיגורים. אנחנו מעריכים שגם פה איפשהו יש חלק של תת-קרקע. אנחנו עכשיו ניכנס ונחשף. 이렇게 발견한 땅굴에는 AI를 탑재한 소형 트럭 로봇이나 무인기를 동원해 부비 트랩을 미리 폭파시킵니다. 이스라엘군 고위 관계자는 AI가 주도한 작전으로 하루 만에 하마스 땅굴 150여 곳을 붕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분쟁 당시 50일 동안 파괴된 터널이 32개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속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함께 하마스 대대지휘관 1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수장을 반드시 찾아 제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אנחנו נגיע אליה. אנחנו נגיע אל יחיא סינואר ואנחנו נחסל אותו. אני אומר כאן לתושבי עזה, אם תגיעו לפנינו זה יקצר את המלחמה. 하마스가 끌고 간 230여 명의 인질도 땅굴 속에 억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특수 공병대를 투입해 인질 구출 작전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중동 순방 첫 방문지로 이스라엘을 찾았다고 뉴욕타임스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공격 당시 정보 수집 실패로 비판받는 이스라엘 정보당국과 정보 제공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하마스의 인질로 잡힌 이스라엘인들의 위치와 관련한 정보와 하마스의 추가 공격 가능성 등에 대한 첩보를 공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내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6개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5곳에서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인 흑인 등 유색인종 유권자들도 등을 돌리는 분위기여서 재선 가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내년 11월 5일 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내년 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6개 경합주에서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위스콘신을 제외한 5곳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판세가 대선까지 이어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보다 많은 300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와 외교 등 분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따라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인도적인 모습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we're continuing working to significantly step up the flow of critical humanitarian assistance into Gaza. The number of trucks entering Gaza continues to increase significantly, but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지난 2020년 바이든의 대선 승리에 큰 공헌을 한 흑인 등 유색인종 유권자들도 등을 돌리는 분위기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경제 실정을 집중 거론하며 민심을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If Biden gets his way, the United States will be reduced to an impoverished third world, crippled blackouts. We're going to have crippling blackouts. We're going to have people literally begging our enemies for mercy. We're losing all of our power with what they're doing. C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3%포인트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경제 문제 해결 능력도 더 뛰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향후 1년여 동안 경제 문제와 국제 분쟁 등과 관련한 경합주의 표심이 대선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같은 이슈를 둘러싼 두 주자 간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성적 발언을 하는 것처럼 만든 가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자 일본 정부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개별 SNS상의 투고에 대해 정부의 정보를 거짓 발신하는 건 경우에 따라 민주주의의 기반을 손상할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지난 2일 소셜미디어 X에 올라와 하루 만에 조회수 232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18일을 이른바 미사일 공업줄로 제정한 데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은 거로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주혜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지 지도에 처음 나왔고 이에 대해 북한 측에서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혜 후계자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세습 의지를 강조하는 건 그만큼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육권 다툼을 벌이던 아빠가 4살 딸을 납치해 독일 함부르크 공항 활주로에서 무장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18시간 만에 범인이 체포되면서 딸은 무사히 풀려났지만 3,000명이 넘는 승객들이 대피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공항 활주로에 소방차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30대 남성이 총기로 무장한 채 차를 타고 공항 출입구를 뚫고 활주로로 진입해 튀르키예 항공여객기 앞에 멈춰섰습니다. 4살 된 딸과 함께였습니다. hat offenbar seine 4-jährige Tochter bei sich und ja, im Moment sieht es so aus, dass wir es hier mit einer Geiselnahme zu tun haben. 튀르키예 국적의 이 남성은 딸을 인질로 삼아 밤새 경찰과 대치하면서 화염병을 던지고 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Wir einen Schuss gehört haben, zu dem Zeitpunkt das war relativ früh, da wussten wir noch nicht, worum es geht. 이 남성은 딸과 함께 여객기로 튀르키예로 보내달라며 경찰과 협상을 벌이다 18시간 만에 딸과 함께 자발적으로 차량 밖으로 나와 저항 없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Wir gehen im Moment davon aus, dass es dem Kind zumindest körperlich gut geht. Also wir haben Sichtkontakt. 함부르크 공항은 이번 인질극 발생 직후 모든 항공교통을 중단하고 터미널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이러면서 항공기 6대 이륙과 21대 착륙이 이뤄지지 못했고 건물과 항공기에서 승객 3,200명이 대피했습니다. 인질극이 막을 내린 후에는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죠. 서울 홍대 사거리 상가 건물 외부에 설치된 가림막이 강풍에 인도로 쓰러졌습니다. 가림막에 깔린 행인 한 명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세한 사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선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3시 반쯤입니다. 서울 동교동 홍대 입구역 사거리에 있는 상가 건물 앞 인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상가 내부 장식을 위해 외부에 설치해둔 철제 가림막이 인도로 그대로 쓰러진 겁니다. 이 사고로 도보를 걷고 있던 행인이 그대로 대형 가림막에 깔렸는데요. 50대 여성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행인도 다쳤습니다. 가림막에 눌린 건 아니지만 얼굴 부위를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는 그쳤지만 거센 바람이 오후 내내 불면서 가림막이 강풍에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피해 상황과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파악되는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교화 가능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인데 정유정은 혹시 모를 사회 복귀에 대비해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는 정유정. 지난 5월 과외부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치밀한 계획 끝에 잔혹하게 살해했고 교화 가능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그동안의 재판에서 정유정은 피해자가 저항해 흉기를 휘둘렀다거나 계획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를 두고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혹시 모를 사회생활에 대비해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등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강조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에 따른 충동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달라는 건데 법정 최고형을 피하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심신미약 또는 정상 참작 말씀하셨잖아요. 재판부에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의 증거와 진술을 종합한 재판부는 오는 24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YTN 차상래입니다. 훔친 차량을 타고 다니다 금은방에서 목걸이까지 훔쳐 달아난 10대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군은 지난 9월 15일 강원도 강릉시 교등에서 도로에 주차한 차량을 훔쳐 정선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A군은 이튿날 오전 정선에 있는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이 보여준 8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원금의 최대 5배까지 수익을 내주겠다며 외환 투자 사기로 27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업자 등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파란 모자를 쓴 남성이 오피스텔을 빠져나와 검은 옷을 입은 남성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투자 사기 범행에 쓸 휴대전화와 통장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들은 가짜 외환거래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8명, 단 2달 만에 가로챈 투자금만 27억여 원입니다. 이들은 최대 수익률 5배를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29명,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고수익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유도를 했었어요. 3천만 원을 투자를 하면 1억 정도를 벌 수 있다. 또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업자 등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거래 명세서 등을 활용해서 지급 정지가 될 경우를 미리 대비했고 지급 정지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이걸 해제해달라고 금융기관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일당 8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와 피의자들이 어디에 범죄 수익금을 썼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25년 동안 항공사에 근무한 승무원이 위암으로 숨진 이유가 우주방사선에 노출됐기 때문이라는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자주 근무하면서 방사능 피폭이 누적됐다는 점이 주된 근거로 제기됐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25년 동안 일한 송모 씨는 지난 2021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우주 방사선 때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주 유럽 노선의 경우 북극을 통과하는 항로 때문에 우주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는데 송 씨는 한 해 평균 1,022시간 비행 가운데 절반을 해당 노선으로 근무해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피폭된 방사선 양이 안전기준인 연간 6mS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왔고 위암 발병과 우주 방사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산하 판정위원회는 7명 가운데 4명이 상관관계를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근무 이력과 노선을 참작했을 때 측정된 것보다 송 씨에게 누적된 피폭 방사선 양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장거리 노선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점도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확실치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의심 수준이 상당하다면은
항공 승무원들에 대한 위험도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좀 진일보된 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백혈병으로 숨진 전직 승무원이 우주 방사선에 의한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기준치 이상으로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 6월에 시행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 4명 중 1명은 질환 의심 대상자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가운데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은 5,654명 중 25.9%에 이르는 1,462명이 질환 의심 대상자로 파악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권지용 씨의 첫 번째 경찰 조사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실대로 했고요. 무혐의인데 그 입장은 그대로이신가요? 그냥 않을까요? 네.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음성으로 나왔고요. 정밀 검사 또한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이고 이제부터는 사실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어디 결과를 빨리 입장 표명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휴대전화도 제출하신 건가요? 제출은 하지 않았고요. 추후 필요에 의해서 제출할 목록이 있으면 제출을 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부르면 와야겠죠. 예. 오늘 조사에서 혹시 경찰이 뭐 증거라든지 제시한 부분이 있을까요? 경찰 측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없겠죠. 없었어요. 예. 오늘 조사가 무리한 조사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무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경찰 측도 개인적으로 저를 뭐 원한을 사고 이런 뭐 관계가 아닐 테고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서 직업 특성상 할 일을 한 거라 생각하고요. 저 또한 제 직업 특성상 혐의를 부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마약 범죄와 관계가 없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조사이니까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좋은 쪽으로 더 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확인되지 것들은 더 이상 무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시간 동안 조사하셨잖아요. 주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웃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만. 웃다가 끝났습니다. 웃다가 장난이고요. 네. 제가 뭐 이런 조사를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서로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들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경찰 또한 저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제 수사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경찰 측이 결정할 내용이고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저 또한 뭐 아직 모르지만 제가 바라는 건 될 수 있으면 하루빨리 수사기관에서 결과를 정밀 검사를 신속하게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결국을 네,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신데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그런데 일단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권지용 씨. 오늘 낮 1시 반부터 3시간 반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권 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이 마약과 관계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조사에 필요한 건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사실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 등 내륙 곳곳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 대관령은 무려 영하 1도 선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9도, 대전은 13도, 대구는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까지 내륙 곳곳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 낮부터는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쯤에는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주말부터는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